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뮬리아 웍스 시뮬레이션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대라고 하고요. 오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선형 좌굴 해석과 비선형 좌굴 해석이 무엇인지, 그런 해석 기법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웨이블의 임병재 과장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저는 단연간 좀 오랫동안 알아왔고, 저는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지도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짧게 30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븐에서 해석 기술 지원 그리고 구조 해석 쪽 특히 맡고 있는 임병재 과장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이제 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길다 보니까 약간 많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해보고요. 제목은 후좌굴 해석을 통한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결국에는 우리가 좌굴이라고 하는 버클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네. 자, 목차는 이러합니다. 네. 구조 안정성 평가, 좌굴이란 무엇인가, 버클링 애널리시스 사례 하나 보여주실 거고, 네. 그에 대한 결론을 간단하게 짚어볼 예정이죠. 네. 구조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버클링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 구조 안정성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해석에 대한 초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을 보게 되시면 많이 보셨던 화면이죠. 이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자꾸 왼쪽에 있는데 왜 자꾸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네. 있는데요. 네. 파손, 저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구나. 예, 감사합니다. 파손 이론 및 실험 결과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네. 이 그래프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 결과와 이론에 베이스한 어떤 결과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최대 주응열설 기준, 그리고 전단 변형률 에러지설 기준,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설 기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각형과 점이라든지, 점이, 이렇게 동그란 점도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실 거예요. 이런 것도 실험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론하고 실제 결과와 얼마나 잘 맞는지 볼 수 있는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폼리세스 응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폼리세스 응력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응력이죠. 우리가 응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응력의 단위는 압력입니다. 그렇죠. 예. 압력이지만 응력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텐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폼리세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떤 이 시편 테스트를 했을 때, 인장 테스트에, 죄송합니다. 이제 말이 좀 더듬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장 테스트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응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응력과 내가 임의 하중을 주어서 발생하는 그 요소의 응력과 좀 맞추기 위한 응력이 폼리세스 스트레스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이론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 현업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폼리세스 응력 나온 데이터가 실제 현상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폼리세스 응력 혹은 다른 응력도 있지만, 이런 실제 파손 결과가 잘 맞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장에 좀 살펴볼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사용 응력과 허용 응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응력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야 될 응력인 것이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게 되시면은 사용력 위에 허용력이 있고, 허용력을 기준으로 해서 탄성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탄성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항복응력이 존재하고, 이 항복응력에서 저희가 소성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저희가 안준을 많이 삼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제품이 파괴되거나 어떤 파손되게 됐을 때는 극한 강도를 가지고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안전계수를 어떤 기준 강도로서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전계수는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만들 때나 아니면 동적인 구조물을 만들 때 어떤 값을 설계 기준으로 잡아가야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기준을 기준 강도를 인장 강도로 잡을 것이냐, 항복점을 잡을 것이냐, 필요 강도냐, 크리프 강도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실제적으로는 제품의 안전한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죠. 또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저희가 이 기준 강도를 했을 때 실제로 해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계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 재질의 균질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해석 데이터를 뽑았을 때 이 해석이 정말 정확한지 아니면은 사용 조건이 내 해석 결과와 조건과 동일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가신 다음에 이 적용 하중을 분류에 따라서 기준 강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정확하게 딱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적용할 때 이런 기준 강도에서 이런 해석을 적용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지금 이 모두에 설명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이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강도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평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좌굴이라고 하는 현상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좌굴 현상의 위험성. 제가 이건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좌굴은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캔이 있으면,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캔을 위아래에서 쭉 누르면 계속 압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중을 받는 영역이 아니라 그의 노멀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두께는 별로 없고 얇은 캔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세장체라고 하는 뭐 단면적보다 길이가 긴 이런 구조물들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바로 좌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좌굴이란 챕터가 있는데 한두 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시죠. 네. 저희가 뭐 좌굴을 정확하게 정말 뭐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기둥과 같은 아주 긴, 세장비가 긴 뭐 형상을 압축 하중을 받을 때 특정 크기에 갑자기 휘는 현상을 의미를 하죠. 좌굴 현상을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좌굴에 의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좌굴 하나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좌굴이라는 것이 휨 좌굴도 있고 비트림 좌굴도 있고 부프 좌굴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먼저 좌굴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굴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좌굴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구조물의 기하학적 불안정성이 그 주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제작상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중이 내가 이제 위아래를 정확하게 누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약간 휘뚫릴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좌굴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임퍼펙션이라고 하는 구조물의 불안정성도 있고 하중인의 불안정성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좌굴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좌굴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임계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좌굴 현상이 발생을 하게 하는 외력 하중 P를 임계하중이라고 하네요. 그거를 이제 하중 계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보면 하중 변이 곡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버클리 현상을 저희가 이 그래프로서 분기 이전의 선형 응답과 분기 이전의 비선형 응답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분기라고 하는 bifur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쭉 가다가 급격하게 퍽 변하는 그런 느낌의 지점이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좌굴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바는 뭐냐면 다양한 그 분기점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좌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제 결과보다도 더 빨리 좌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굴이 발생하는 그 전까지가 선형이냐 아니면은 비선형 구간이냐의 차이점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기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패스를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변이와 하중으로의 관계성으로 이렇게 나타내었는데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를 보게 되면 하중이 살짝 변이 늘어나는데 하중은 오히려 줄었어요. 얘가 바로 이 급격하게 뭔가 변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이프케이션 포인트 뒤에 이것을 버클링이 일어난 후라고 해서 포스트 버클링이라고 하네요.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영역에 대한 해석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포스트 버클링을 어떤 특정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버클링 애널리시스를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버클링 해석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리 버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바이피케이션 포인트,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 이전까지 추정하는 방법 중에 아이젠밸류 버클링이라고 있나 보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아이젠밸류 버클링 같은 경우에는 그 버클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가 다 선형 구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는 네, 거고요. 여기 선형 구간이라고 네, 보네요. 네. 그래서 이 선형 자굴에서 저희가 문제를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굴 모드, 그러니까 자굴이 발생했을 때에 각각의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굴 하중 개수라고 해서 이 자굴 하중 개수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임계 하중을, 크리티컬 로드를 역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자굴 안정 개수가 3.55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첫 번째 3.55가 네.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 의자 위에 1뉴턴이라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자굴 안정 개수가 3.55가 나왔으면 크리티컬 로드는 얼마일까요? 3.5를 갔습니다. 맞습니다. 느낌상. 그렇죠. 자굴 안정에서 저희가 이 안정계수를 역으로 계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안정계수가 3.5가 났다는 것은 적용되는 하중을 곱해줬을 때 임계 하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선형 자굴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고유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파악하는 고유 진동 해석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모드 쉐입과 프리퀀시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선형인 경우만 계산이 가능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형이기 때문에 유닛 하중을 줘서 계산하였을 때 나온 이 자굴 안정 계수 이게 자체가 바로 이 바이퍼케이션 포인트에 해당되는 크리티컬 하중구라고 볼 수 있죠. 네. 선형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이젠밸류 버클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형 자굴이나 고유치 해석이나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아이젠밸류 버클링이 좀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젠 버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물의 분기점, 그러니까 임계 하중을 그 크리티컬 로드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유치 해석과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이 구조물이 거동이 선형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살펴보게 되면 구조물의 강성형률이 특형률이 되게 하는 하중을 추정. 요거는 FM 내부적으로 좀 약간 계산을 하는 내용에 대한 건데요. 이게 특형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크리티컬 하중을 추정하는 방법이죠. 네. 대개하는 하중이 바로 크리티컬 하중이고 일라스틱 버클링이고 고유치 해석과 유사하고 말씀드렸고요. 모드 쉐입과 아이젠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죄송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젠밸류라고 하죠. 자료 지난주에도 오타가 있었어요. 네. 일단 오타는 어쩔 수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나오는 모드 쉐입 잠깐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여기서 나오는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아니고요. 노멀라이즈 된 쉐입의 거동의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이전의 구조물 거동은 당연히 선형일 것이라 가정할 것이고요. 네. 가장 단순한 예가 오일러 버클링. 우리 재료학 때 이거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기둥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어떤 식으로 휘냐. 네. 그래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소개해 주셨던 버클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의 결합, 임퍼펙션은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한다는 특징 기억해 주시고 좋겠고요.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거 읽어주시죠. 중요하네요. 포스트 버클링, 그러니까 자굴 이후의 어떤 형상이나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티컬 로드를 결정하는 어리짐작하는 그 단계까지 하는 것이 아이젠밸류 버클링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솔리드웍 시뮬레이션과 시뮬리아 웍스 롤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감을 보여주셨나 보네요. 네. 요게 두 개 있네요. 무슨, 아이젠밸류 솔버에 대한 것 같은데. 아이젠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적어놨어요. 란초스라고, 란초스. 란초스 아니에요? 란초스라고요. 란초스 방법은 다수의 아이젠 모드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서브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몇 개의 아이젠 모드를 계산하거나 좀 빠른 결과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아이젠밸류 버클링 해석의 추가적인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아이젠밸류 값을 통해서 크리티컬 하중을 구할 수 있다 살펴보았고요. 네. 계략적인 자굴 형상, 노멀라이즈드 모달 쉐입, 네. 디스플레이스먼트죠. 그런 걸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기본적으로 아이젠밸류 값을 이용을 해서 임퍼펙션을 정의하는데 선행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버클링에서는 아이젠밸류 버클링을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을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퍼스트 버클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M상에서 모델링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원통형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기하학적으로 퍼펙트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버클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비선형적으로 계산할 때. 네. 이럴 경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젠밸류 버클링에서 계산했던 모드들을 중첩해서 활용하는데 이게 어떤 가장 저차 모드가 가장 큰 기여를 한대요. 예, 그 비선형 버클링에. 근데 이 저차 모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은 여러 개의 모드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중된 모드들을 고려를 하는데 낮은 차수의 모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결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또 이슈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결함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굴곡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비약적으로 표시를 하신 거고 실제적으로는 퍼센트 내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쉘 같은 경우는 두께 일정 퍼센트를 임퍼펙션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실제 이제 포스트 버클링을 진행하게 돼 있고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런 쭈글쭈글한 형상은 좀 약간 좀 그 배열을 좀 스케일링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작은 값이 되겠죠. 두께 한 뭐 50%라든지.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실질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이 노드를 실질적으로 이제 살짝 변경시켜서 그 FM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임퍼펙션이 고려된 유한 요소 모델을 포스트 버클링,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포스트 버클링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면 아이젠밸류 버클링은 끝난 거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버클링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레귤러 난리니어, 댐프드 난리니어 스태틱, 모디파이드 릭스 메소드, 다이나믹 애널리시스 되게 어렵습니다. 영어보다 어렵네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는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내주셨는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레귤러 난리니어 스태틱 애널리시스와 댐프드 난리니어 스태틱 애널리시스에 좀 살펴볼 예정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레귤러 난리니어 스태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선형 해석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선형 정적.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임퍼펙션이 고려가 됐다라는 부분은 사진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난리니어 스태틱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가 임플리시트, 즉 뉴턴 메소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크리먼트를 각각의 이제 값을 정하고 간격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해석을 수행한 다음에 힘의 평형을 구하는 거죠. 즉 수렴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의 평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해석값으로 찾아가고 있고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이터레이션이라든지 컨버전스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약사항이 있나 보네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자, 선형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 난리니어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시트, 즉 뉴턴 메소드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각각의 인크리먼트마다 수렴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좌굴이라는 현상 자체가 선행적으로 혹은 뭐 완만한 곡선을 그리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크리먼트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의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거의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죠. 아주 완만한 뭐 자굴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해석적으로는 이 스테인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가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 다음 장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분기 영역에서 수렴이 상당히 어려운데 왜 하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계하중, 즉 분기점까지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변형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최대한 그 분기점의 임계하중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선형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젠밸류 버클링 해석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그 어떠한 그 크리티컬 하중, 인계 하중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로드와 그 디스플레이스의 패스도 이처럼 비선형성을 확인할 수가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댐프드 난리니어 스태틱 애널리시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해석적으로 댐핑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런 느낌. 댐핑을 주면 수렴이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대 조건을 주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좀 잡아주는 거죠. 네. 하여튼 수렴성을 좋아지게 하는 게 있고, 이 그래프가 겹치는 걸 보니, 각각의 스테빌라이즈드에 대한 팩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정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좌골 식으로 현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100%는 아니고요. 예. 그렇죠. 네. 보아하니 여기 위에 뒤에 사실은 조금 더 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는 보기가 그렇죠. 어렵네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버클링이 발생하는 바이포케이션 포인트까지 정확한 크리티컬 로드를 뽑는다든지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런 정적 해석이 좀 선호되거나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설계 업무에서 단순히 그냥 선형 좌구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좌구를 평가함으로써 실제 현상과 좀 더 이제 근접하게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Modified Leaks 메소드, 여전히 스태틱 정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좌굴 이후에 발생하는 언스테이블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적 평형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임플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뉴턴 랩선 소드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이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아크 랭스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타임 기반이 아니라 아크 랭스 인크리먼트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언스테이블한 영역을 좀 더 정적 평형을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뉴턴 랩선 메소드를 보완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고, 하중 변이 이력이 부드러운 스무스 형태, 뭐 이와 같은 형태, 또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스냅스루 문제, 이런 것들이 스냅스루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쪽에 스테빌리티를 잃었다가 다시 여기서 안정화되는. 실제 이 부분이 일반적인 정적 해석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죠. 수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Modified Leaks 메소드를 활용하게 되면 정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볼수록 이제 버클링의 현상을 조금 더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단점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저희가 급격하게 변하는, 급격하게 좌굴이 발생하는. 여기 샤프 리미트 포인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이러한 또 실수가 또 이렇게 또 있네요. 자, 샤프 리미트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고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나 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짧은 시간에 좌굴이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이런 립스 메소드 방법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근데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하여튼 이런 식의 특장점이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이나믹 애널리시스인데 여기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비선형 동적 해석 난리니어 다이나믹이겠죠. 난리니어 다이나믹 애널리시스는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 기법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적 해석에서 이제 임플리시트 메소드를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뭐겠죠? 이터레이션을 한다. 그렇죠. 인크리먼트가 다 오토매틱이긴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터레이션 한다. 컨버전스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이나믹 해석에서는 임플리시트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전히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들을 사용해서 시간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요 내용은 다음에 과장님이 한번 웨비나를 한번 더 해주세요. 요쪽 부분은. 제가요? 네. 좀 공부를 하셔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안 되면 저라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리시트 다이나믹과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은 똑같은 것이 동적 현상을 푸는데 시간 적분을 할 때 뭐 이러한 팩터들을 사용한다. 뭐 이런 특장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이나 컨버전스가 불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요 표시가 이터레이션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은
타임 스텝을 줄이는 대신에 이와 같은 이터레이션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서형성이 큰, 예를 들어서 임팩트, 버클링, 머티리얼 페일리어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임플리시트 다이나믹은 똑같은 다이나믹 해석이지만 좀 약간 우리가 어차피 수렴이라고 하는 이 난제가 있기 때문에 비서형성이 약간 부드러운 마일들리 난리니어 이런 경우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다이나믹 해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익스플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뮬리아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시뮬리아 제품이 가장 큰 장점이 익스플리시트가 굉장히 잘 된다. 또한 수렴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 또 특징이니까 저희 뭐 시뮬리아 웍스를 활용을 해서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좋은 빠른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궁금하신 경우는 뭐 저나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임병재 과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자료를 드린다든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선형 동쪽 해석,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으로 버클링 해석 어떻게 하죠? 비선 동적 해석을 활용을 해서 그 버클링 해석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준정적 그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다이나믹 기법으로 풀 때 이 저희가 정적, 즉 여기서 말하는 정적이라는 것은 이너시아 말하는 것은 이너시아 포스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가 거의 없도록 시간에 대한 개동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몰 로딩 레이트를 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법들이 풀지 못했던 이러한 샤프한 영역에 대한 하중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네요. 구현할 수가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이나믹 포스트 버클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크래쉬 임팩트와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으로 계산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충돌이나 혹은 충격, 이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어떤 좌굴 현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퍼펙션을 정의하실 경우에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샤프 폴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랑은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통해서 다이나믹 포스트 버클링을 수행하실 때는 이러한 임퍼펙션을 정의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다이나믹 아날리시스, 즉 이러한 부분을 그 비전 동적을 해석을 이용을 해서 포스트 버클링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결과와 아주 유사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계산의 코스트가 높죠. 오래 걸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해석의 목적이라든지 구하고자 하는 목적,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떠한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기법 중에 취사 선택하셔서 수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임퍼펙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실 게 있나 보네요. 저희가 이제 임퍼펙션을 구하는 방법이 모두 중점. 앞서 설명하셨던 이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의 하중을 가해서 이 트리거 로드,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임계 하중을 모드 형상을 발생시키는 가상의 하중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뮬리아 웍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제너럴 스텝 두 개를 연동을 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약간의 트리거 로드를 줘서 이니셜 임퍼펙션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것들을 가해주고 그 이후에 비선형 해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가 있나요? 구조물을 탱크죠. 탱크 구조물을 한번 비선형 해석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방법이 멀티 스텝과 그리고 트리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맞습니다. 모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좌굴 해석을 선형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비선형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구속 조건을 주고, 그리고 이 트리거를 주는 거죠. 트리거를 강제 변이로 해서 150mm.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낮은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위에 상부에 충격이 가해져서 어떤 이제 음압이 발생하는 탱크 쪽에서 어떤 좌굴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압력은 0.1바가 계속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젠 모드를 중축을 사용한 것보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니셜 임퍼펙션을 정의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버클링 현상과 좀 어떤 유사성을 가져가는 이니셜 임퍼펙션을 축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떠하다라고 참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중이나 변이를 줄 때는. 예, 하지만 과장님께서 오늘 해석하신 것들은 앞서 보셨던 영상과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나요? 유사한 형태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굴 모드의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 결과와 실제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참고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게 되시면은 응력 결과는 당연히 저희가 그 응력 결과 보게 되시면 좀 크게 나오죠. 특정 부분에서 응력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결과가 좌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선형이 저희가 1초 세컨드를 진행했는데 대략 한 53%, 54%에서 해석이 종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렴이 좀 어려웠나 보네요. 그렇죠. 수렴 자체가 굉장히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비선형 문제를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 기법적으로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설계자를 위한 약간 해석 툴이죠. 네, 그렇죠. 선형적인 걸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도 쓸 수 있겠지만 위클리 넌리니어 선형성이 좀 약한 문제에 대해 적합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못 보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 결과는 좀 힘들구나. 솔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음 장에 보이는 이런 선형 좌굴 해석을 이용을 해서 좌굴 모드와 1차, 2차 좌굴 형태를 일단은 파악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좌굴, 포스트 좌굴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과 좌측에 이 상부 쪽에 있는 그 급격하게 변하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잘 보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D 익스펜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뮬리아 웍스로 비선형 해석을 하셨네요.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방법적으로는 댐프드 난리니어 스태틱 애널리시스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리거로 멀티 스텝을 진행을 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이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멀티 스텝으로 하중과 강제 변이를 그리고 압력 조건을 제어했다는 겁니다. 스텝을 스태틱 스텝 1, 스태틱 스텝 2로 해서 스태틱 1에서는 저희가 압력 조건을 가하지 않았고요. 트리거 조건만 강제 변이만 줬고 스태틱 2에서는 압력 조건이 가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스텝을 나눠놓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텝의 마지막 스테이트를 초기 조건으로 잡고 스텝 2에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뮬리아 웍스가 제공하는 멀티 스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텝은 이런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구현할 수 없는 실제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부딪히는 정도의 탱크 형상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다음 장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기에서 저희가 스텝별로 저희가 이미지를 좀 뽑아봤는데 변형 형태가 실제 저희가 모드에서 봤던 형태와 거의 유사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포스트 버클링 이후에 어떤 형태로서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프리 버클링 이후에. 네, 프리 버클링 이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대핑 값은 이런 값을 이제 스테빌라이저로 이제 줬다라는 부분이고,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변이 값을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떤 그 시간대에서 이 분기점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의 좌굴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오늘 다양한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도 이 정도의 결과 뽑을 수 있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결론이네요. 저희 오늘은 좌굴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프리 포스트 버클링과 다양한 좌굴 해석 기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정도만 이야기해도 일반적인 해석을 통한 버클링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버클링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는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떤 인더스트리별로 이제 버클링을 체크하는
또 약간 프랙티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 정말 해석적인 영역에서는 저희 시뮬리아가 제공하는 해석적인 영역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더 필요하시고 더 알고 싶으시면 저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소 시스템의 어떤 교육을 좀 들어보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선형, 비선형, 정적, 동적 기법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내용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죠. 수식은 별로 없었는데 네. 개념적으로 막 용어들이 되게 어려웠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시거나 저희한테 또 따로 문의를 해보셔야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 메일 주소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그 회사 번호가 나오니까요. 이제 웨비나를 보시고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회사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하셨는데 네. 소감. 자, 일단은 포스트 버클링 혹은 버클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설계자들이 그 현업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보통 항공 응력 가지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네, 혹은 그걸로만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실제로는 이 구조물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네. 많이 고려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을 좀 준비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이 좌굴의 형상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좀 튼튼하고 어떤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최적화된 설계를 혹은 해석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좌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약간 넓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병재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웨비나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약간 좀 재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내용만 있었어요. 다음엔 조금 더 개그 코드를 짜오신다거나 좀 재밌는 아이템들을 좀 나중에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시든지 다른 분들 좀 약간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던데. 그래서 하지만 컨텐츠가 괜찮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시뮬리아 웍스 시뮬레이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